이제 남편도 돌아가셨으니 슬퍼하시다. 짐 싸서 2번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말했다. 아들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이 집은 어머니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나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자리를 옮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내 이름은 박선희, 나이는 61세다. 사람들은 나를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가 김진우 회장의 아내라는 이유로 행운아라고 불렀다. 그의 이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르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35년간 함께 살아온 이 웅장한 저택에서 내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이 집의 주춧돌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남편 김진우와 함께 변두리 좁은 상가에서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부터 이 사업을 일궈온 사람이었다. 오늘 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식탁은 마치 심판정처럼 느껴졌다. 나는 식탁 끝에 홀로 앉아 있었다. 3주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늘 그랬듯 내 옆 그의 빈자리는 그대로 비워두었다. 아무도 감히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단 한 사람, 내 며느리 최유라를 제외하고는. 어머니,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상냥했다. 너무나도 상냥했다. 나는 저런 미소를 안다. 무언가를 베어낼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짓는 미소. 천천히. 이제 남편도 돌아가셨으니 그녀는 접시 위에 스테이크를 썰며 가볍게 말했다. 슬퍼하시다. 짐 싸서 2번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그녀가 쥔 나이프가 고기를 꿰뚫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분노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나는 내 맏아들 김민준을 힐끗 보았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어차피 이 집은 어머니 소유가 아니에요. 어머니,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제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해 두셨어요. 기억하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왼손으로는 떨리지 않으려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반박은커녕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가슴에 돌덩이가 매달린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빨리 정리해 주실수록 우리 모두에게 좋아요. 유라가 덧붙였다. 이 집엔 새로운 기운,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해요.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에요. 벽지 색깔도 바꾸고요. 너무 칙칙해서 포크와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들의 말보다 더 날카롭게 마음을 핥히었다. 나는 내 아들, 내 피부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밤중 열이 났을 때 내가 닦아주던 얼굴이었다. 악몽을 꾸고 올 때 내가 부드럽게 토닥여주던 살결이었다. 지금 그는 나를 자신의 삶에서 내쫓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들 중 누구도 나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 중요 서류, 그리고 남편이 뒤에서 나를 끌어안고 웃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만 챙겼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세운 집을 소리도 눈물도 없이 떠났다. 작별 인사도 없었다. 오직 한 문장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슬퍼하시다. 짐 싸서 2번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죽지 않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아침 나는 임시로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의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운 것은 아니었다. 어젯밤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그저 바닥에 앉아 여행 가방을 끌어안고 텅 빈 벽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내 몸이 알고 있는 듯했다. 울면 지는 것이라고. 내가 가져온 가방 속에서 낡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위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고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선희에게 내가 먼저 가면.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다.
1년 전 남편은 나를 서재로 불렀다. 그때 그는 이미 쇠약해져 있었다. 폐암이 한때 가족의 방패였던 그의 큰 몸집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 그 눈만은 내가 알던 김진우 그대로였다. 날카롭고 방향이 뚜렷했다. 선희 씨,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소. 나는 그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우린 이미 늦었소. 내 시간을 내가 아오. 그는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몇 장의 등기부등본, 위임장, 그리고 소유권 변경 서류들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이름이 보였다. 우리가 공동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자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우리 아이들, 특히 민준이를 알잖소. 나쁜 아이는 아니지만 유라에게 약해. 그 여자는 야망이 있고 영리하며 위선적이야. 내 눈엔 다 보여. 나는 그때 잠자코 있었다. 남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수년간 내가 봐온 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우리 회사의 주요 주식은 모두 당신 이름으로 옮겨놨소. 투자용 부동산들 몇몇 계좌, 그리고 일부 토지도 마찬가지요. 내가 떠나면 당신은 혼자 서야 할 거요. 나는 조용히 울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을 받은 것 같아서. 도움이 필요하면 지훈이에게 연락하시오. 그 아이는 아직 순수해. 지훈, 우리 막내 아들. 집안일에 끼어들지 않고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아버지의 낡은 서류를 읽는 것을 더 좋아하던 아이. 그 애들이 이 사실을 아나요? 아니,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까진 말하지 마시오. 나는 서류 봉투를 천천히 닫았다. 손을 뻗어 휴대폰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홍석진 변호사. 그 늙은 변호사는 아직 살아 있었고 여전히 충직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이 그들이 이미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되찾아올 기나긴 날들의 첫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분노에 차서도 막장 드라마처럼도 아니다. 나는 그들이 지핀 불 위에서 우아하게 춤을 출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속삭이듯이. 왜냐하면 내가 대기업 회장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나는 그가 나를 선택한 이유, 즉, 나 혼자 설 수 있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일어선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그림자를 등 뒤에 두고 그들이 내가 가졌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모든 힘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날 아침 태양은 마치 의도를 품은 듯 내 얼굴을 비췄다. 평범한 온기가 아니라 우주의 속삭임처럼 등을 떠미는 따스함이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신호. 나는 평소처럼 흰 블라우스에 회색 롱스커트를 입었다. 갓 쫓겨난 늙은 과부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순진한 모습 그대로.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역할을 맡은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인생의 감독이었고 새로운 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하나은행 프라이빗 뱅킹 PB 센터였다. 직원은 지루할 정도로 가식적인 미소로 나를 맞이하다가 내 이름을 읽고는 표정이 굳었다. 아, 박선희 사모님. 그녀는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점장실로 가시죠. 지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VIP 대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남편과 나는 이곳에서 우리 가족의 재무 시스템을 설계했다. 우리는 자산 일부를 공시 목록에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했다. 오직 나와 남편의 지문과 암호로만 인출할 수 있는 특별 계좌를 포함해서. 마침내 지점장실 문이 열렸다.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깍듯하게 나를 맞았다. 사모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김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개인 명의와 신탁 계좌에 있는 모든 자금을
지금 당장 인출하고 싶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모두 말입니까, 사모님? 네, 지금 당장요.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 계좌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외화도 일부 있고 일부는 한성그룹 주식 포트폴리오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전부 매각하세요. 자산은 햇살재단이라는 이름의 새 계좌로 옮겨주시고요. 재단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배신당한 여성들을 위한 재단이죠. 한 사람부터 시작할 겁니다. 바로 나 자신부터요. 두 번째 단계는 가족 변호사인 홍석진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그는 늙어 머리숱이 적어졌지만 그 눈은 여전히 꿀에 담근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남편이 지난 1년간 준비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 한성그룹의 모든 주요 주식은 이제 박선희 사모님 소유입니다. 자회사들을 포함해서요. 사모님께서 최고 의결권자이시고 김민준 사장은 소수 지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유라 씨는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습니다. 나는 미소를 참았다. 좋습니다. 다음 달 3일에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보내세요. 구조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맨 위에서부터요. 홍 변호사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 일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점 알고 계시죠?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마비되었다고 생각했던 손에 뺨을 맞는 기분이 들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나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어머니, 지훈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형이랑 형수가 한 짓 다 알아요. 그동안 잠자코 있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필요하시면 전 여기 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너는 약해서 침묵한 게 아니야. 때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묵한 거지. 언제 시작할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미 시작됐어, 아들아.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 이 공연은 이제 막 막을 올렸을 뿐이야. 김민주는 한성그룹 본사 21층 회의실 임원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검은 정장은 단정했고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맸으며 얼굴은 평소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 최유라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굳어 있었다. 무언가를 읽었지만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오전 9시 정각. 문이 열리고 느리지만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나는 회색 블레이저에 얇은 와인색 쇼를 두른 채 들어섰다. 머리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묶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민준이 반쯤 일어섰다. 어머니, 여긴 어쩐. 나는 네 어머니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말을 잘랐다. 나는 이 회사의 대주주로서 온 것이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회장석 오른편에 앉은 홍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안건을 낭독해 주시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5명의 이사진은 모두 한때 남편의 동료였지만 지금은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첫 번째 안건 홍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최고 경영진 구조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권 이약 문서에 따라 박선희 사모님께서 62%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직을 결정하고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최유라가 벌떡 일어섰다. 이건 불공평해요. 사전회의도 논의도 없었어요. 김민준 사장은 13%의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구조적 권한도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랐다. 민준의 얼굴에서 갑자기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유라를 그리고 이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오늘부로 내가 말을 이었다. 김민준 사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합니다. 저는 외부에서 임시대표를 선임하고 지난 5년간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유라가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했다. 우리가 이걸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민준 씨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그래, 내가 무미건조하게 답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시간들을 유령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데 썼지. 지난 3개월 동안 2차 계좌에서 50억 원이 사라졌더군. 여기서 세부 사항을 계속 읊어줄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네가 잊었기 때문이다. 이 돈은 네가 번 돈이 아니고 유라가 땀 흘려 얻은 것도 아니야. 이건 네 아버지의 피이고 그 대부분은 나의 피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날 밤 그 소식은 제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성그룹 구조조정 단행, 창업주 부인, 이사회 장악, 김민준 사장 해임, 모친이 경영권 장악, 여왕의 귀환, 박선희, 충격적인 마쿠의 한수. 나는 오피스텔 서재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다. 언론 보도가 내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 효과는 작은 파도가 되어 쓰나미를 일으킬 것이었다. 투자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단지 내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아직 그 집을, 그들의 개인 자산을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세상이 박선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내버려 두자. 그리고 하나씩 그들이 배신 위에 세운 허술한 건물은 내 손으로 무너질 것이다. 민준이 직위에서 해임된 지 사흘 후 나는 서울 남쪽 외곽의 한 빈 땅에 서 있었다. 예전 이곳에는 남편이 작은 차고에서 부품을 팔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새들어 살던 낡은 연립주택이 있었다. 이제 그 땅은 내가 설립한 재단이 다시 매입했다. 햇살재단. 내 뒤에 있는 커다란 프로젝트 게시판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이곳에 나는 그들이 빼앗을 수 없는 것, 진정한 유산을 세울 것이다. 그 건물은 훗날 미망인, 폭력 피해 여성, 그리고 제도와 가족에게 배신당한 주부들을 위한 창업 교육센터가 될 것이다. 단지 교육 장소뿐만 아니라 임시 거주 공간도 될 것이다. 하나의 보호처, 공감의 형태로 나타나는 저항. 지훈이가 내 옆에 서서 지도를 들고 있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졌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다음 달에 1단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본관 건물과 기숙사 12개 유닛이요. 그가 나를 보았다. 어머니, 그 집보다 정말 여기에 먼저 집중하실 건가요? 나는 하늘을 보았다. 그 집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은 아직 그곳에 있어. 죄책감 말고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을 느끼게 놔두자. 만약 그들에게 그런 감정이 남아있다면 말이지. 지훈이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단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결코 소리 지르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날 나는 은행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최유라 명의의 계좌. 그녀가 회사 이름을 몰래 이용해 명품 구매 자금으로 사용했던 계좌가 내부 감사팀에 의해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몇 시간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옛날 집 전화번호였다. 나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민준이었다. 저희가 어머니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유라는 모든 자산이 이렇게 동결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은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아이들, 내 손주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배워야 한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너희가 자초한 일에서 너희를 구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뚝,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남긴 디지털 사진 앨범을 열었다. 한 사진을 천천히 열었다. 우리 둘이 예전 낡은 집 앞에 서 있었다. 내 손은 그의 허리에, 우리 둘은 어린 지훈이가 들고 있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봐요, 진우 씨. 나는 속삭였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은 내 가슴에 있고 나는 아직 이 남은 삶을 대답으로 바꾸는 일을 끝내지 않았어요. 나는 소파에 머리를 기댔다. 내일이면 최유라의 이름이 투자자금 유용 혐의로 세무조사 명단에 오를 것이다. 모든 것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내가 직접적으로 내뱉은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서명과 계산된 발걸음뿐. 창밖 하늘은 흐렸지만 내 가슴속 날씨는 맑아지고 있었다. 박선희는 소리 지르는 것으로 갚지 않는다. 그녀는 그들이 남긴 잔해 위에서 무언가를 세우는 것으로 갚는다. 그날 아침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잿빛 구름이 해를 가려 마치 자연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숨을 죽이는 듯했다. 나는 단순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슴에 불사조 모양의 작은 브로치를 단 채 서울 중심가의 한 법무법인에 도착했다. 불에 탄 후의 부활을 암시하는 신호였다. 어두운 나무 패널로 장식된 방 안, 긴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맞은편에는 긴장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김민준, 최유라, 그들의 변호사 2명, 그리고 조용히 내 편에 선 회사의 오랜 임원 2명. 홍 변호사가 방 중앙에 앉았다. 그의 손이 붉은색 서류 봉투 하나를 열었다. 이것은 보통 봉투가 아니었다. 나, 홍 변호사, 그리고 남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김진우 회장의 최종 유언장이었다. 자, 홍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분했다. 오늘 우리는 고 김진우 회장님의 최종 유언장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문서는 법원의 검증을 거쳤으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유라는 팔짱을 꼈다. 민주는 마치 그 내용이 자신의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는 듯 뻣뻣하게 앉아 서류 봉투를 응시했다. 첫째, 홍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김 회장님께서는 한성그룹 및 자회사의 주식 24%를 포함하여 여전히 본인 명의로 등재된 모든 주식을 박선희 사모님께 양도하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유라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 민준의 무릎을 꽉 쥐었다. 둘째, 작고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양도된 모든 부동산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평창동 본가, 경기도의 상업용 부동산 3채, 그리고 제주도의 빌라는 모두 박선희 사모님 명의 하에 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가 버려질 수 있는 늙은 과부에 불과하다는 가정을 끝내기 위함이었다. 셋째, 홍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해졌다. 김 회장님께서는 김민준 군에게 개인적인 편지 한 통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민준은 마치 작동 중인 수류탄을 보는 것처럼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는 편지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움직이며 각 줄을 읽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그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너 자신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겠지. 나는 네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아들아. 네가 한때 내가 싸웠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화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망했다. 내 재산은 네가 쌓아올린 공허함에서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네가 만약 네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다면 너는 아직 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내 권리였던 적도 없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편지를 천천히 닫았다. 눈가가 축축해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안에서 부서지기 시작하는 무언가를 감추려 했었다. 박선희 사모님,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둘러본 후 단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유 원장만으로 충분합니다. 건물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저 차에 올라탔다. 뒷좌석에서 지훈이가 나를 보며 내가 한 것과 똑같은 브로치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다. 재단의 상징이에요. 그가 말했다. 나중에 우리 교육을 통해 자립에 성공한 모든 여성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나는 브로치를 부드럽게 만졌다.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속삭였다. 지훈이가 작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세상도 그 이유를 알게 된 거고요. 차는 법무법인 건물과 한때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낼 용기가 있었던 얼굴들을 뒤로하고 떠났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궁전을 진정으로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유산은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유산은 그것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쫓았던 나, 바로 그 여자가 유일하게 자격 있는 사람이었다. 유언장 낭독 후 일주일, 나는 한때 그들이 나를 쫓아냈던 집 대문 앞에 다시 섰다. 웅장한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을 감싸는 기운은 이제 달랐다. 비단으로 감싼 상처처럼 차가웠다. 우아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지훈이가 차에서 먼저 내려 초인종을 눌렀다. 가사도우미 한 분이 대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잘못 없어. 그저 버티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돌길을 걷는 우리 발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부담 때문이 아니라 다시 발을 딛는 역사 때문이었다. 집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유라가 거실에 서 있었다. 여전히 분홍색 세틴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반쯤 묶은 상태였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여긴 어쩐 일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평소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오만한 태도 뒤에 감추려 애쓰는 불안함, 희미한 떨림이 있었다. 내 집에 들어오려고요. 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소유권 확인 결과에 따라 이 집은 완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나는 오늘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이 집을 되찾으러 왔어요. 유라가 짧게, 공허하게 웃었다. 우린 아직 여기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위층에서 자고 있다고요. 알아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해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선택권? 나는 흰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서와 함께 다른 부동산으로 이사할 경우에 보상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훨씬 작지만 충분히 살 만한 곳이었다. 만약 당신이 이 집을 순순히 떠나기로 선택한다면 내가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이 횡령한 투자 자금에 대한 감사를 공개하지 않고
당신들이 이사하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버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죠. 유라의 얼굴은 굳었지만 그녀의 눈은 빠르게 움직이며 문장의 행간을 읽었다. 그녀는 내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졌다는 것을 알았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계단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퀭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만약 제가 같이 이사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머니는 그는 문장을 잊지 못했다. 나는 언제나 네 어머니일 거다. 민준아. 내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너는 이제 내 삶에서 내 자리가 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지훈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집에 가자. 30일 후 그 집은 텅 비었다. 복원팀이 들어왔다. 유라가 다시 칠했던 벽은 예전처럼 다시 칠해졌다. 순백색의 진짜 티크 목재 몰딩.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위층 복도에 다시 걸렸다. 거실 벽에는 남편의 미소가 걸렸다. 예전과 똑같이. 나는 현관 베란다의 흔들의자에 앉아 제스민 차를 마셨다. 이 집은 말하게 될 거예요, 진우 씨. 나는 바람에 속삭였다. 모든 상처, 모든 기억, 모든 힘이 이곳에서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나 자신이 굳건히 그 수호자가 되어서, 그리고 저 멀리 밖에서 그들은 한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했고 그들은 공허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나는 집을 되찾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상처는 머물 곳을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가슴 속에, 시선 속에, 침묵 속에 머문다. 이 집에 다시 들어온 지 일주일 후 나는 발신이 넘는 손편지 한 통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았다. 그 글씨체는 알아보지 못하기엔 너무나도 단정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쫓아냈던 바로 그 식탁에서 편지를 열었다.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다. 정말로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왜 아직도 혼자예요? 나는 웃지 않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유라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다투어 얻으려 했던 권력은 내가 과거에 쌓아 올린 것의 잔재일 뿐이며 그녀는 결코 무에서부터 창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질문은 무언가를 건드렸다. 나는 정말로 혼자였다. 그날 밤 나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커다란 침대는 절반만 채워져 있었다. 내 옆 작은 테이블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진우 씨, 그거 알아요? 가끔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단지 자네 위에 홀로 앉아있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어요. 나는 눈을 감았고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쩌면 그저 기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희 씨, 당신은 그 잔해 위에서 무언가를 짓고 있잖소.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다시 밝힌 그 빛으로 살아갈 거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햇살재단으로 갔다. 건물 공사는 1단계를 마친 상태였다. 작은 강당에서 나는 평균 40대 이상의 여성 10명과 함께 앉아 있었다. 병으로 남편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남편에게 맞아서 자존감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다시 일어서고 싶어 한다는 것. 나는 나를 소개했지만 직함도 남편의 성도 쓰지 않았다. 그냥 박선희입니다. 아스티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박선희 선생님, 모든 가족이 등을 돌렸을 때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아셨나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아내가 되기 전에 누구였는지, 제가 어머니가 되기 전에 누구였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제 모든 칭호를 빼앗아 갔을 때 제게는 여전히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나 자신이었죠. 그들은 침묵했고 이내 한 명씩 천천히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 부서진 삶을 다시 조립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나는 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지쳐 있었지만 죽지 않았고 상처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모습.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이었다. 그날 밤 지훈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어머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러고 싶어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했대요. 내일 데려가도 될까요? 나는 그저 답장했다. 데려오렴. 이 집은 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 나는 누가 올 것인지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용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도 알았다. 내가 낳은 사람에게 파괴당한 후에도 나는 과연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내일은 올 것이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상처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비가 천천히 내렸다. 마치 하늘이 오랫동안 메말랐던 짐, 마당의 먼지를 씻어내는 듯했다. 나는 차를 우려 찻잔 2개를 쟁반에 담아 거실에서 기다렸다.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가 문을 열었고 그 뒤에 민준이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머리는 더 길었고 얼굴은 더 수척했으며 모든 움직임에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사과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망설임. 지훈이는 나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우리 둘을 긴장된 침묵 속에 남겨두었다. 민주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찻잔에 차를 따랐다. 유라가 떠났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제가 너무 약하다고 하더군요. 모든 게 무너진 후에 어머니가 돌아오게 놔둔 제 탓이라고 했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그녀가 틀렸다고 말해주길 바라니? 민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제가 뭘 듣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저 돌아오고 싶다는 것만 알아요. 어디로 돌아오고 싶다는 거니? 내가 물었다. 이 집으로, 이 가족으로, 어머니에게로, 그 모든 것으로요. 그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이조차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손에 든 찻잔을 보았다. 김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높은 목소리도 눈물도 없이. 너는 지금 네 어머니 앞에 서 있다. 네가 늙은 하녀처럼 쫓아냈고 짐이라고 손가락질했고 네 아내가 자존심을 모욕할 때 침묵했던 그 어머니 말이다. 그리고 오늘 너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상실 때문에 찾아왔다. 민준의 몸이 떨렸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고칠 수 없는 상처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가가 그의 바로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고치지 않아도 된다. 상처가 항상 고쳐져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는 그 상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그의 눈물이 소리 없이 하지만 굵게 떨어졌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분노 없이 그를 만졌다. 내가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준 아픔보다 내가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 집은 열려 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머물기 위한 곳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곳으로.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그는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권력을 사랑보다 선택했을 때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지훈이는
우리 둘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너무 오랫동안 벌어져 있던 상처를 우리가 닫을 수 있도록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등을 켰다. 따뜻한 빛이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심었던 늙은 플루메리아 나무를 비췄다. 꽃잎이 하나씩 떨어졌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축축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용서가 일어났던 일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과거가 내 미래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만약 내 아들이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어머니로서 나는 그를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끌어안는 손이 아니라 일깨워주는 눈으로. 사랑은 잘못 사용되면 시험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통과했다. 1년이 지났다. 오늘 나는 한때 내가 쫓겨났던 집 뒷마당의 작은 무대 위에 서 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상처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으로 변했다. 샹들리에가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내 앞에는 햇살 재단의 수십 명의 여성들이 무릎에 아이들을 안친 채 앉아 있었다. 그들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이미 치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치유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원고 없이 연설을 했다. 필요 없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가슴에 쓰여 있었다. 저는 한때 이 집이 제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낯선이가 아닌 제 피부치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자존감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여러분이 단지 복수하기 위해 일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집이기 때문에 일어서십시오. 박수 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지훈이가 내 옆에 서서 결코 떠나지 않은 여성. 박선희를 위하여라고 쓰인 작은 티크 나무 트로피를 건넸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것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큰 상은 한때 나를 침묵하게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집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나는 거실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임원이 아니라 재단의 사회공헌팀 평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밑바닥부터 배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았다. 어머니, 제가 했던 일을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에 조금 더 머물러도 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밖에서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플루메리아는 피었고 비는 내리지 않았다. 지훈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 모든 것에서 떠나고 싶어 하셨다고요. 민준이 속삭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집은 건물이 아니란다. 집은 네가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환영받는 곳이야. 그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다시 그 집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네가 그 집을 물려받는 게 아니야. 네 스스로 지어야만 해. 그리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복수에서, 승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여성의 힘이 얼마나 거세게 갚아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고요하게 상처를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다리로 바꾸느냐에 있다는 깨달음에서 끝났다. 내 이름은 박선희. 그들은 한때 내게 슬퍼하고 짐을 싸고 2번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왔다.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결코 떠난 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